인텔은 미국 정부가 자금까지 대주니까 이거 해볼만 하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캐시카우가 망가졌죠. 조단위 적자를 내는 상황이 되니까 아무리 미국 정부가 돈을 대어준들 따라오긴 힘들다라고 TSMC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삼성이 뭔가 좀 보여줘야 되죠. 가능성을.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월간 아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는 조금 IT 반도체 좀 쉬어갈 때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마침 또 주가가 그 이후로 많이 하락했다가 네네. 최근은 좀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한 달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좀 가져오신 주제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이어서 TV, 가전에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I 그러면 일단은 이제 챗 GPT 포함해가지고 막 여기에 막 엄청난 막 화려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TV랑 가전에 이게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물통신 IoT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신이라는 인프라가 디바이스의 기본 인프라화가 됐고요. 이건 사실 모바일 혁명의 산물이잖아요. 네네네. 네, 모바일 혁명을 10년 동안 모바일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모든 게 연결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는 AI를 올리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제어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고성능 프로세서가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제 PC, 그래서 AI 스마트폰, AI PC, 그리고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차 뭐 이런 쪽에는 이제 고성능 프로세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이런 가전에도 TV에도 이렇게 넣어서 기존에는 뭐 리모컨이나 터치 스크린이나 뭐 아니면 휴대폰하고 연결해서 뭐 이런 것들을 작동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자연어 기반으로, 이걸 위해서 이제 삼성은 기존에 이제 빅스비라는 AI 에이전트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얘가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네네. 시리하고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그게 안 돼 있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딥러닝 기반으로 AI가 구현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LLM을 올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더 이제 UI 자체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대화하듯이 하면 작동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자발적으로 AI한테 개인정보를 줄 수밖에 없죠. 내가 편하려면. 나는 뭐 보통 퇴근하고 8시 반쯤에 세탁기를 돌려. 에어컨을 좀 시원하게 해줘. 나는 이제 잘 때 약간 목이 칼칼하니까 가습기도 같이 틀어주면 좋겠어. 점점 더 내가 AI한테 자발적으로 빅데이터를 주게 되는 네. 그런 구조를 그리고 있는 거죠. 촬영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AI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막 열광을 했다면, 좀 시간을 지나놓고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활을 훨씬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많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들어요. 그러니까 TV만 해도 그죠? 훨씬 그렇죠. 더 우리 말을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고, 뭐 에어컨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렇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삼성의 자체 OS인 타이젠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왜 이제 AI 혁명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뭐 AI 혁명이라 그러면 그동안 컴퓨팅 파워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엔비디아 칩을 얼마나 많이 넣고 파라미터를 얼마나 많이 스케일링 업 하느냐, 이거에 네네. 대해서만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점점 더 빅데이터가 부족해져요.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오면서 사실 처음에는 별거 없네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지금 뭐 모든 그 LLM 업체들이 애플에다가 줄을 서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빅데이터가 너무 빨리 소진된 거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그래서 당장 이제 내년부터 빅데이터가 부족해지죠. 근데 이제 그 빅데이터라는 거는 퍼블릭 빅데이터, 공개된 거. 이제 뭐 웹이나 이런 데서 스크롤링해서 몰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들은 이제 거의 다 소진돼요, 내년쯤 되면. 근데 이제 그러면 컴퓨팅 파워는 계속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겠어요? 기존에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애들이 더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데, 애플 같은 업체도 있지만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중국의 샤오미 같은 업체들도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TV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올드 미디어긴 하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다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그쵸, 보잖아요. 그쵸. 맞아요, TV 뭐 정시에 이렇게 딱 보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라는 그 디바이스가, 이 매체가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전체 그 TV OS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안드로이드가 압도적입니다. 세계에서 1등 TV 업체가
삼성이고 2등이 LG잖아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게 이 두 업체가 자체 OS가 있어요. 물론 이 회사들도 안드로이드 OS를 쓰긴 하는데 TV하고 가전은 자체 OS로 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면 이것까지도 다 그냥 구글한테 내주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자체 생성형 AI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지죠. 네, 결국 빅데이터를 많이 만들었는데 누가 정제하고 갖다 쓰는 거는 글로벌 빅테크라 그러면 부가가치는 그 업체들한테 가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전에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 시간에 비유를 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10시간 공부하면은 점수가 올라가는데 12시간 공부해도 올라간다. 그러면 해야지. 근데 그 이상 되면은 뭐 점수가 안 올라가면 그냥 뭐 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소진될 정도로 컴퓨팅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제 시험지가 별로 없어요. 시험지가 없구나. 네, 시험지가 없어요. 네, 네, 시험지에는 무한대로 있을 줄 알았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러네. 이게 네. 이제 학생이 네. 이제 수능을 보러 가기 전에 네. 문제를 많이 풀어오면 풀어볼수록 당연히 점수는 올라가겠지. 네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막 학습을 했는데 더 이상은 풀 게 없어. 풀 네. 문제가. 다 맞습니다. 풀어버린 거야. 그렇죠.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그때- 빨리 했길래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뭐 2022년 11월에 이제 챗GPT라는 모델이 처음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네, 생성형 AI 모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화된 건데 그때 매개 변수가 1750개였고 이걸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 A100을 칩을 1만 개를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5조 개의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업체들이 잘 공개를 안 해요. 우리가 파라미터가 얼마고 뭐 빅 데이터를 얼마나 했고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대충 이제 역산으로 해서 추정해 보면 지금 이제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1조 개에서 2조 개 정도 구현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GPT-4 같은 경우는 지금 5천억 개에서 1조 개 정도의 매개 변수를 구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뭐 한 5배, 10배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이만큼 많이 높아졌으니까 빅데이터도 엄청 더 많이 갖다 써서 학습했겠죠. 컴퓨팅 파워는 그런데 이게 AGI를 타겟팅해서 계속 발전하잖아요. AGI가 되려면 매개 변수가 1000조 개는 돼야 되거든요. 지금 구글 제미나이보다 적어도 500배, 1000배는 성능이 좋아져야 돼요. 컴퓨팅 파워. 그럼 그때 학습할 데이터가 없는 거죠. 학습할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기본적으로 소비자하고 접점, 사용자하고 접점이 있는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그런 빅데이터를 많이 가져올 수 있죠. 그게 뭐 예를 들면 운전할 때나 아니면 내가 집에서 에어컨, 세탁기, 뭐 TV, 뭐 냉장고 이런 거 쓸 때 나오는 데이터, 그리고 내가 휴대폰 할 때 나오는 데이터들. 데이터라는 것들이 다 디지털화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하는 거는 우리가 사는 거는 아날로그잖아요. 제가 대표님 만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죠. 뭐 이런 것들 다 아날로그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해서 저장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상당히 많은 손실들이 발생해요. 이거를 디지털화하는 측면에서 텍스트로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입력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로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자체로 다 그냥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게 그게 멀티 모달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10시 반에 와서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이호석 대표님이랑 IT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네. 라고 하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생략들이 있었겠어요? 앞에서 차 한잔 마셨는데 이영수 대표가 숨이 헐떡거리고 얼굴이 약간 빨간 거 보니까 늦을 것 같아서 급하게 뛰어 올라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된 거잖아요. 묘한 그 뉘앙스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 읽는 거나 아니면 그쵸. 그냥 보는 거랑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AI가 우리가 사람이 인지하듯이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모으는 게 이제 멀티 모달에 대한 빅데이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하죠. 왜냐하면 AI가 나에 대해서, 내 개인 정보에 대해서 아니면 심지어는 나의 의료 정보, 헬스케어에 대한 정보까지 다 가져가는 건데요. 근데 이제 불편한데 사람이 참 이중적이에요. 내가 AI 에이전트를 쓰는데 얘가 나를 모르면 내가 불편해요. 자기도 모르게 데이터를 준다니까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서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거잖아요. 서비스 자체를. 그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 글로벌 빅테크가 우리의 개인 데이터를 정보를 뺏어간다. 뺏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싫어요. 뭐 예전에도 우리 금융 정보를 뭐 특정한 금융회사에서 다 가져간다 그러면 되게 싫어했잖아요. 근데 마이데이터 사업하면서 뱅크가 다 연결될 때 얼마나 편합니까? 그거 안 쓰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빅데이터를 주게 돼 있어요. 스며드는 겁니다.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AI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 꼭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컴퓨팅이 필요하고 알고리즘이 중요하고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컴퓨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컴퓨팅 하는 게 계속 많이 필요한데 칩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이제 쇼티지가 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생겼는데 이게 조금씩 이동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쵸. 데이터 쪽으로. 네, 그렇죠. 이제 칩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목 현상이 좀 네, 완화되고 있으면서.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 칩이 원래 올 초만 해도 H100 주문하면 받는 데까지 40주 걸렸는데 요즘에는 뭐 8주에서 12주까지 줄었고 아하. 우리 빅데이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빅데이터 부족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웹에서 빅데이터 소진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있죠. 에릭 슈미트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네. 강연을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하는 이제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대충 한 1,000억 달러 정도 투자하는 그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거든요. AI를 위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잘못 실수로 이야기한 거죠. 아 이거 3,000억 달러 이상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지금 알려진 건 1,000억 달러인데 이거 3,000억 달러 이상 필요해.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지금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요. 여기 필요한 전력도 그러면 당초 우리 계획보다는 훨씬 크겠죠. 최근에 이슈들이 나오는 거 보면 어떤 데이터 센터 리츠 쪽 있죠. 네네네. 에퀴닉스라는 회사가 그런 거 한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가격을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AI 밸류 체인들이 아직까지 모든 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모든 게 부족하다라는 거는 투자의 기회가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AI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뭐 엔비디아만 생각이 났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TV 포함해가지고 모든 분야에 이제 다 적용되니까 이제 관심의 분야를 좀 더 넓혀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데이터 센터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정지훈 박사님이 오셔서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데이터 센터 그러면 최첨단 같잖아. 근데 이게 의외로 엄청 아날로그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땅을 사야 되고, 그쵸. 물을 대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이 또 필요해진 시대가 돼가지고 또 세상은 돌고 돈다고 와 기술에만 환영하던 시대에서 또 다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결국 데이터 센터 땅이니까요. 맞습니다. 땅에다 줘야 되는 거고 뭐든 어쨌든 필요한 거니까 리소스가.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시 주변에 위치하면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시행 사업이에요. 맞아요. 또 그래서- 시행 사업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일단 땅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일반적인 건물하고 되게 달라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들하고 차세대 데이터 센터들은 또 이제 리퀴드 쿨링이나 뭐 이머전 쿨링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되면 그 유체를 엄청나게 담을 수 있는 건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가 완전 달라져야 돼요. 기존 데이터 센터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게 많은 병목들이 쉽게 해결되기 쉽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많은 요소 기술들이 또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이제 건설주, 뭐 리츠 뭐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 또 연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잠깐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도 그러면 이번에 애플의 빅데이터 가치가 이제 부각되는 과정, 뭐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좀 이 부분을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애플처럼 자체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해서 뭐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정제해서 이걸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빅데이터들도 사실 보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안이 그쵸. 생명이잖아요. 그러려면 삼성도 이제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뭐 그 관련 기술 가진 회사들도 M&A도 좀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구조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다. 근데 충분히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그쪽 방향이고 네.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지난번에 행사할 때도 이상하게 강조했던 게 계속 보안을 얘기하길래 그렇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실 이 배경이 있었던 거네요.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멀티 모달에 대한 빅데이터 파이프라인하고 이 보안이라는 거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누군지 알면 안 되잖아요. 이 그쵸. 빅데이터가 이 사람이 맞아요. 누군지 식별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정형 데이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안전한 그릇에다가 잘 담아야 되는데 삼성이 그런 쪽에 아직 기술들은 많이 미흡할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하고 많은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작동할 것 같고 또 TV 하면 또 이제 LG전자도 있으니까 네. LG전자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채널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한 2년 전에. 그래서 AI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얼마 전에 뭐 승진했다고 자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 전략을 굉장히 잘 쓰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이게 그 제조사들도 사실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빅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이 없어요. 사실 그 플랫폼 회사들한테 많이 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어쨌든 TV 정도라도 OS가 필요하고요. TV 가전이라도 OS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구글하고 협력해서 그런 쪽에서도 우리 제조사들이 뭔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룸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 빅데이터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서 구현하려면 고성능의 프로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도 필요하고, 삼성은 심플해요. 삼성은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컨트롤러가 되는 건데 집에 있든 외부에 있든 그게 되는데, LG는 사실 스마트폰 사업 접을 때 가장 고민이 됐던 지점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큰 적자를 내고 있지만 이걸 접으면 사물통신이나 이 AI 시대가 됐을 때 결국 컨트롤러가 없잖아요. 다른 휴대폰 디바이스에다가 이걸 의존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그게 데이터 주도권에서 약간 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 결국 접은 건데 그래서 LG는 오히려 집안 내 어떤 그 컨트롤러는 TV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에다가 고성능 프로세서를 써서 홈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제 제어할 수 있도록 사실 그것 때문에 그 AI 반도체를 또 짐 켈러 반도체 설계 전설인 짐 켈러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LG도 나름 이제 짐 켈러가 또 와서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이제 그 돌파구를 좀 찾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LG도 자체 TV용 OS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OS를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하고 고성능 칩셋을 통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해야죠. 지금 이제 경쟁이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고, 이게 사실 경쟁이 이제 어떤 구도라는 게 세팅이 돼버리면 거기서는 사실 이제 뭔가 기회를 찾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네. AP 말고 메모리 쪽에는 최적화 흐름이 좀 있나요? 온디바이스에서? 아직까지 뭐 온디바이스 AI 그러면 이제 수혜가 그냥 일반 D램이다, 뭐 LPDDR을 많이 쓴다, 이 정도 이야기인데, 업계 쪽을 좀 이제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주문형 메모리, 온디바이스 AI 쪽도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자동차를 온디바이스 AI로 볼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약간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에 일반 서버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 HBM2E 같은 2세대 정도 전 제품은 레벨 3 자율주행차에 이제 적용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마일드 HBM 뭐 이런 것들, 미니 HBM 뭐 이런 컨셉으로 해서 스마트폰이나 PC에다가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VFO라는 기술이 있어요. 버티컬 팬 아웃이라는 건데, LPDDR을 그러니까 수직으로 쌓아서 약간 연결하는 거죠. 칩 간 한 5개 정도 층을 쌓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성능 모바일 프로세서에다가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애플이 이런 쪽이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온 디바이스 AI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AI에 대한 생각에서 좀 더 유연하게 사고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주제는 TSMC와 HBM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TSMC가 3나노 공정 독점을 기반으로 2나노에서도 계속 독점 구조를 진짜 오래됐다. 근데 계속 가나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네. 요즘에 뭐 마음껏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5나노 이하 파운드리 가격을 또 추가로 3에서 8%까지 또 올린다고 하거든요. 네. 가격을 계속 올리는군요. 네,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마진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SMC가 확인을 했어요. 삼성 파운드리랑 인텔이 못 따라오는구나 확인했기 때문에. 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참 스마트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얄밉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TSMC 사업을 잘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TSMC는 차세대 2나노 쪽에서도 거의 이제 독점 구조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가격을 올리는데 계속 가격 전가가 됩니다. 네. 안 사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네, 거고. 참 이게 사실 TSMC가 유일한 약점이라고 하면 이제 대만에 있다는 거. 네네. 그래서 이제 버크셔의 그 워렌 버핏도 팔았다는 거. 네네. 물론 그 이후로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렇죠. 그런 우려를 제외하면 흠잡을 데가 없는 회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게 우리 거야 했는데 이런 생각도 좀 있고, 모바일 혁명에서 사실 TSMC 확 부각을
됐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사실 삼성하고 TSMC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신뢰였죠. 그때만 해도. 그쵸. 10년간의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TSMC가 삼성의 시총 2배가 되는 넘는 회사가 됐고 지금은 이제 더 많은 이제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가격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 뒤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따라오면 좀 이제 좀 가격을 좀 천천히 올려서 쟤네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안 되는 것 같다. 네네. 라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인텔이에요. 네네. 인텔은 지금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로 막 주가도 엄청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뭐 분위기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최첨단 공정은요,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팹 하나 까는데 뭐 한 8조 원 정도 들었다고 예전에는 막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에는 수십조, 뭐 20조 이상 들거든요. 와. 팹 하나 까는데. 그러니까 이거 투자 결정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중국처럼 아니면 뭐 정부가 무한대로 돈을 대주든지 그게 아니면 잘못 판단하면 안 되는데 5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에서는 3강 구도라고 얼마 전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TSMC가 인텔을 뺐어요. 그래서 우리 경쟁자는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 정도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재투자를 하는 회사는 TSMC가 유일해요. TSMC는 7나노에서 겁나게 돈을 벌어서 5나노 투자를 하는 거고요. 5나노에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3나노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삼성은 안 그래요. 삼성 파운드리는 계속 적자인데 계속 따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투자 규모가 이제 뭐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면 TSMC가 연간 어떤 파운드리 쪽 캐펙스 투자가 40조 원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삼성이 연간 투자하는 게 한 15조 원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 정도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인텔도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해서 따라오고 있었는데 삼성은 그나마 디램하고 낸드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 번 거 가지고 파운드리를 밀어서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쟁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네. 인텔은 그동안 자기들 이제 프로세서, CPU, PC용, 서버용 이런 것들 많이 팔아서 돈을 벌어서 이제 재투자하고 미국 정부가 자금까지 대주니까 아 이거 해볼 만하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캐시카우가 망가졌죠.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조 단위 적자를 내는 상황이 되니까 아무리 미국 정부가 돈을 대어준들 따라오긴 힘들다라고 TSMC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미치는 파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텔에 대해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기대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아니 미국 정부에서 밀어준다는데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바뀐 이후에 이제 파장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까요? 요게 이제 약간의 소설이 또 들어갑니다. 네, 소설이라고 가정하고. 왜냐면 이게 이제 정치적인 그렇죠.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제 TSMC를 이제 실리콘 실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켜주기도 그렇고 안 지켜주기도 그렇고 굉장히 딜레마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주목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당선되자마자 일본 먼저 우리나라 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방한하면 제일 먼저 어디 가냐면 미군 부대부터 가거든요. 근데 미군 부대 안 가고요. 삼성 팹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진복 입고 딱 왔다 갔거든요. 여기 뭐 도대체 뭘 어떻게 대단한 거냐 이러면서 맞아요. 그죠? 그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웨이퍼 들고 칩스법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아 이렇게 TSMC의 유일한 대체제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갑자기 인텔이 나와서 아 우리도 할 수 있어 파운드리 하겠어 라고 하니까 삼성 파운드리의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그 구도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차기 정권에서는 삼성 파운드리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삼성이 뭔가 좀 보여줘야 되죠. 가능성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막 밀리고 이러니까 아 이제는 지원 그만해야 돼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막 러시아 본토 침공해가지고 뭔가 보여주니까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달라지잖아요. 평가가.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도 지금은 딱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말씀하셨던 게 정말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인텔이 해주면 내 자식이 잘하면 네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 넣어주고 이제 학비 마련해주고 다 했는데 아 또 떨어진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는 또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그렇죠. 됐으니 물론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드랍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게 이제 소프트뱅크도 AI 프로젝트를 같이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일본이 미국 말 제일 잘 듣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정가에서 부르는 바람의 방향에 제일 민감한 게 일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소프트뱅크가 ARM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 그 반도체 아키텍처를 거의 저전력 쪽에서 독점하고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소프트뱅크가 AI 반도체를 인텔하고 협력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지간하면 할 텐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최근에 드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드롭한 거를 삼성 파운드리 와서 또 하면 좋을 텐데 또 TSMC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이럴 거면 한 번 되었으니까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그쵸. TSMC로 갔거든요 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적이죠. 근데 사실 소프트뱅크가 뭔가 큰 흐름의 변화가 있을 때 항상 큰 팁을 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5G 통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5G라는 거는 주파수 대역이 2개가 있잖아요. 3.5GHz 대역에 서브 6가 있고 그리고 이제 28GHz 대역에 밀리미터 웨이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소프트뱅크가 스프린트 넥스테라고 T-모바일 합병 조건으로 미국 전역에다가 밀리미터 웨이브 망을 풀 커버리지를 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뱉어냈어요. 써요.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화웨이 5G 장비, 통신 장비 못 쓰고 밀리미터 웨이브는 약간 뭔가 건너뛰고 6G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딱 나타났거든요. 소프트뱅크가 이번에도 인텔하고 뭔가 딱 갈라서는 거 보면 아 이게 안 되는 판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뭔가 내부적으로 미국 어떤 정가나 어떤 경제 쪽에 흐름을 굉장히 민감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회사가 인텔하고 이제 안 된다라고 해서 뭔가 또 다시 뱉어냈다라는 거는 예, 인텔은 이제 뭐 좀 힘들다고 판단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지금은 또 안 된다 쪽으로 강하게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인텔이. 그렇죠. 인텔이 이제 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뭐 1.8나노 우리가 빨리 제일 먼저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쵸. 약간 블러핑 같긴 한데 뭐 패키징을 워낙 세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뭐 실적 발표할 때 막 네. 8급 표기하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막 그러니까. 이러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게 대나보다 한데 되나보다 그래서 저런 사람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요. 되나보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안 되는 걸로 거의 지금 상당 부분 무게 중심이 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대만 수출이 올해 상반기 때 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네. 요거는 좀 어떤 내용이 있고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이제. 상반기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해서 226%가 늘었어요. 와. 대만에 수출하는 거. 네. 물론 대부분이 반도체겠죠. 대부분이 반도체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의 HBM일 겁니다. SK하이닉스가 납품하는 HBM이 TSMC로 들어가서 그게 2.5D 패키징으로 최종 조립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엄청난 거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에서도 잡힐 정도로 적지 않은 영향이고요. 이게 이제 조 단위 규모로 됐고 그러면 앞으로 줄어들 거냐?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만이 우리한테 중요한 수출, 반도체 수출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좀 그렇네요. 네네. 이게 HBM 하이닉스 HBM 때문에 네네, 그렇죠. TSMC로 가는 물량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만에 서버 업체들 많잖아요. 네. 서버 업체들 많으니까 향후에는 이제 삼성의 HBM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물량도 꽤 되지 않을까. 네. 이제는 대만 쪽 수출 데이터도 봐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죠. 네.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BM 얘기가 나왔으니까 HBM 중에서 HBM4가 또 네.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분석들이 좀 있는데요. 요거는 네. 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블랙엘에 들어가는 게 HBM3E잖아요. 네. 기존의 호퍼에 들어가는 게 HBM3고 HBM4부터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는데 일단은 칩이 굉장히 좋아지죠. 굉장히 좋아지는데 보통 우리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D램 아파트에서 프로세서로 가는 데이터 거기서 이제 초고속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네네. TSV 가지고 연결하는 게 그걸 인풋 아웃풋 단자라고 하는데 그게 기존에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 늘어나요. 엄청 이제 고속 엘리베이터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2배 이상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엄청 만들기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층수도 기존에 8층이 메인인데 8층에서 이제 12층으로 가는 거고 HBM4부터는 16층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높이는 똑같아야 돼요. 반도체 웨이퍼가 얼마나 얇아지겠어요? 핸들링하기가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주상 복합 아파트 보면 1층이 로비잖아요. 네. 그죠? 1층에 아파트를 배치하지는 않죠. 그래서 로비 같이 이렇게 해놓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베이스 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 다이는 로직 칩이에요. 베이스 다이 위에다가 이제 코어 다이, D램을 쌓아서 이제 HBM을 만드는 건데 로직 베이스 다이가 굉장히 고도화됩니다. 기존의 뭐 8나노 수준의 공정이니까 8나노까지는 D램 업체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HBM4부터는 SK하이닉스는 5나노 TSMC 핀팻 공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삼성은 자기네들 4나노 핀팻 공정 쓰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뭐 프로세서 수준의 집적도가 필요해지는 거죠.
HBM의 베이스 다이가. 네, 로직도. 네. 그리고 이제 HBM4의 베이스 다이는요, 이제는 철저히 커스텀이 됩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거에 맞게 굉장히 바뀌어요. 주상복합 아파트의 로비는 뭔가 정형화되어 있진 않죠. 다 제각각이죠. 주상복합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체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다른데 그게 메모리 파운드리 본격화되는 거예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준비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로직 다이를 최적화해서 굉장히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존에 없던 것들을 IP들을 많이 올리는데 대표적으로 컨트롤러 IC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캐시 메모리도 올라갈 수 있고, 네트워크 메모리도 올라갈 수 있고, 심지어는 일부 프로세서까지 올라갑니다. 프로세서까지 올라가면 프로세서 인 메모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준비해 놨으니까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줄게. 이게 이제 메모리 파운드리잖아요. 그게 HBM4부터 본격화 되는 거예요. 이게 파운드리 앞에 메모리 파운드리가 됐네요.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아, 이제 메모리도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빅테크들이 찾아와서 자기들한테 커스텀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HBM을. 그럼 커스텀을 해주려면 커스텀 해줄 수 있는 IP들도 필요할 거고 그 대응해줄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뭐 또 거기 필요한 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쵸. 주가도 이미 재평가를 많이 받긴 했지만 과거와는 또 완전히 다른 회사가 돼버렸다. 빅테크가 찾아와서 HBM 우리 걸로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를 할 줄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완전 중운영 반도체의 이제 그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이제 이끌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작년만 해도 갑자기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출신 엔지니어 채용하고 인텔 출신 엔지니어 채용하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지? 혹시나 시스템 반도체를 하려고 하나? 라고 했는데 이 메모리 파운드를 위해서 결국 필요한 IP들이나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말씀해 주셨던 순서대로 보면 TSMC 뭐 경쟁자가 없다. 지금 대만에서 전쟁 나는 거 아니면 지금 걱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는 게 이제 인텔 이야기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여전히 HBM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다. 사실 이 맨 앞단에서 끌고 가는 회사는 이제 엔비디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아직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 전인데, 엔비디아는 요즘에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엔비디아 최근에 이제 블랙웰이라는 차세대 아키텍처에 좀 뭔가 결함이 지연된다라는 있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예, 지연된 것 같아요. 뭐 회사는 공식적으로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이제 밸류 체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원래 블랙웰이 3나노 써야 됐잖아요. 원래 3나노로 나오기로 했는데 애플한테 그 팹 뺏겨가지고 4나노 두 개 그냥 연결해서 썼잖아요. 네네. 칩렛으로 4나노 칩을 연결하고 HBM도 연결하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그 인터포즈에서 약간 설계 불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스라고 하는 칩 원, 웨이퍼 원,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게 기존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GPU 다이 두 개 연결하는 데서 뭔가 버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출시가 한 두세 달 지연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금 나오는 거고. 근데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건 해결됐어요. 네, 해결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출시 시점은 좀 더 지연되는 거고요. 출시가 언제인데 언제로 지연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4분기부터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마 4분기에는 이제 일부 샘플 정도 물량만 나오고 내년 초부터는 대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칩하고 칩끼리 그 칩렛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칩렛을 안 쓰고 칩 다이를 하나만 쓴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절반으로 줄죠. 그래서 B200A라고 해서 약간 빅200. B200A. B100은 1040억 개의 칩 다이, 트랜지스터가 있는 칩 다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폴 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네모난 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였어요, 블랙웰이. 그래서 블랙웰은 원래 2080억 개 트랜지스터예요, 원래는. 근데 1040억 개로 다운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호퍼하고 비슷한 구조로 이제 만들어서 내놓는 거죠. 네, 그거 아니면 그러면 H200 있잖아요. 그거 써라 이러는 거죠. 고객들은 화가 나죠. 대체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많이 사고 있습니다. 실적은 크게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인터포저 쪽에 이제 결함도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 초에는 B100도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B200이라고 하고 이제 B200A. 젠슨왕이 네. B200A. 네네. 그럼 이제 젠슨왕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이지만 어떤 미래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기술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뭐 TSMC 잘하고 있고 뭐 하이닉스 잘하고 있는데 큰 형님이 앞에서 쫙 끌고 나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뭐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결국 저는 이제 그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AI가 우리 디바이스 B2B에서 B2C로 확산되더라도 엔비디아의 입지는 탄탄할 수 있다. 아하.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어필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B2B에서도 약간 이제 기존에 단순히 뭐 GPU만 하는 게 아니라 CPU하고 연결해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NVL이라는 NVL36, NVL72 같은 서버 렉까지 해서 이제 파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어 지금의 어떤 입지를 더 강화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 젠순왕 입장에서도 이번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어떤 식의 코멘트를 해줄지에 따라서 왜냐면 주가가 고만 이게 지금 140에서 90까지 내려갔다가 그쵸. 그러니까 블랙 이슈 있고 여러 가지 금리 인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려갔다가 지금 130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정고점이죠 거의. 그래서 예. 지금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 주변에 계시는 많은 그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엔비디아 주가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계속 가주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폭발적인 상승은 이제 지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성장률이 이제 성장률이 왜냐하면 지난 1분기나 작년 4분기가 성장률이 너무 높았잖아요. 매출 성장률도 너무 높았고 매출 총이익률도 거의 뭐 이제 80% 육박하는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번 분기에서 사실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뭔가 아주 잘 나오긴 힘들죠. 그런 걸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줄여놨는지, 그쵸. 많이 사서 이제 또 더 갈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주가 반응이 진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줄일 거면 실적 발표 나기 전에 줄여야 됩니다. 아, 나서 줄이면 아마 네. 늦을 수도 있다. 네. 아. 만약에 포지션을 그렇게 정했다 그러면 저는 네. 실적 발표 전에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네. 아, 정말 진짜 이게 흥미진진하고 이번 주는 엔비디아 그리고 네, 다음 주에는 실업률이 또 있어가지고 그쵸. 이게 또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하시기 참 어렵겠지만 고민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DS 부분에서 어드밴스 패키지 조직에 재배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동안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온양 쪽에 원래 후공정 라인들이 있었거든요. 네. 온양 팹에 TSP라는 이제 조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그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고 이제 경계현 사장 때 전임 DS 부문장 때 이게 이제 속도가 안 나니까 DS 부문장 직속 조직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징 AVP 사업팀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쪽은 이제 천안 쪽에서 이제 인력들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전영현 부회장이 오면서 AVP를 그냥 이제 온양 TSP 쪽에 이제 흡수시켰죠. 이제는 온양 중심으로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역적으로는 이 온양이라는 곳이 또 중요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부동산 건점에서도 부동산 쪽으로는 이제 온양이 또 그쵸. 이제 그쪽의 부동산이 맞습니다. 또 사실 그 TSMC 출신의 이제 린준청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이제 사실은 팬아웃 WLP라는 이제 기술을 TSMC에서 개발해서 이제 삼성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적장의 장수였는데 지금 삼성으로 조인해서 그렇군요. 이제 삼성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이제 지금 부사장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잘하시는 분들 많이 특히 TSMC나 이런 쪽에서 많이 데려와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좀 가미해서 빨리 이제 경쟁력을 따라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하. 그래서 사실 뭐 HBM도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거든요. 마이크론 HBM 쪽에. 그거는 뭐 경쟁에서 어쩔 수 당연한 없는 어쩔 거죠. 수 없는 거니까요. 우리도 그런 것들 열심히 해서 빨리 우리 지금 삼성이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부분이 파운드리 선단 공정도 있지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안 되니까 결국 AI 반도체 쪽에 수주를 못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전영현 부회장이 뭔가 좀 보고 제대로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온양 지역에 이제 그 대만 음식점 같은 거 해놓으면 또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역시 어쨌든 역시 크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 그래도 뭔가 사업계를 뭐 좀 네. 오시겠구나 대만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 잘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또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기회들이 또 있으면 변화들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어드밴스 패키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정리를 한 거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게 같은 거를 하는 조직이 뭔가 있으면 서로 막 경쟁해서 뭔가 상승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딱 정리해서 이제 일원화한 거죠. 중요성을 하고 일원화한 네. 거다. 그럼 1등이라는 자신감은 좀 내려놓고 네. 최근에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그래도 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모습도 확인된다고요.
최근에 삼성 사업 보고서 보면요, 일단 코멘트 자체가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뭐 세계 최초 뭐 이런 말, 초격차 뭐 이런 말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2014년 막 10년 전 사업 보고서하고 지금 사업 보고서 최근에 나오는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이제 겸손해졌어요. 코멘트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졌고요. 최근에도 보면 HBM3 콜 테스트 통과됐다 언론에서 막 나오니까 삼성이 아직 진행 중이다.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는 이제 삼성이 오히려 더 무서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만심은 완전히 내려놓고 과거에 우리가 1등, 1등 삼성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지금은 철저히 이제는 도전자로서의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실을 인정하면요, 그때부터는 혁신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러면 혁신이 안 일어나죠. 기존에 하던 방식이 최고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지금 하던 방식이 잘못됐다, 틀렸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혁신이 일어나는, 저는 변주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 옛날에 이건희 회장 시절에 마누라 빼고 다 바꿔. 네.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 애니콜 화형식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애니콜 전부 다 해가지고 다 불태우는 그런 세러머니를 하면서 야 니네 정신 차려라고 하는 그 직원들한테. 맞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것도 없어. 조용히 그냥 그쵸. 내 조직 내에서 변하는 거야. 야, 맞아요. 그런 거 하는 거 없어. 그냥 우리 바뀌었어. 우리 1등 아니야. 그것 자체가 무서워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삼성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저력과 그럼요. 뭐 인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쌓였던 게 뭐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동안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을 뿐인데 그거는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뽑아내지 못했던 어떤 시스템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전방 시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커머디티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스페셜티가 중요한데 여기에 맞게 조직이 바뀌었어야 됐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는데 이제 뭔가 감을 찾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앞서 얘기해 주셨던 것과 합쳐보면 인텔이 좀 이제 내려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인텔의 그 의존도나 아니면 인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좀 낮아졌다라고 생각해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도 삼성전자에 분명히 오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요. 그때 진짜 잘하고 있으면 또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뭔가 이제 너무 중요한 타이밍인 것 보여줘야죠. 같아요. 단순 유망주가 아니라 그쵸. 이제 다크호스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이제 미국 쪽에서도 뭔가 배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HBM이나 아니면 파운드리 이 둘 다 해당되는 거겠죠? 둘 다 해당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이 확보해야 되는 인피니티 스톤,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그쵸. 삼성은 타노스인데 스톤이 없는 타노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HBM 무조건 지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리고 세 번째가 선단 공정이죠. 파운드리. 파운드리에서. 그래서 지금 3나노, 2나노에서 그래도 TSMC를 뭐 초월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못지않은 가능성을 보여줘야겠죠. 가능성을 좀 네. 보여줘야 되고 HBM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패키징도 조직 개편을 할 정도로 진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SK 하이닉스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M7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로부터 HBM을 따로 만들어달라, 커스텀 제품을 만들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HBM이 확실히 중요하긴 한가 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식화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SK 하이닉스 부사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한 거고, M7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다 왔다. 네, 다 왔다라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작년에 그 틱톡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SK 하이닉스 이제 왔다가 이게 언론 보도가 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이제 커스텀 HBM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쪽에 먼저 간다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에 있어서는 메모리 파운드리 쪽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HBM이 딱 가능성을 보이자마자 딱 그 맞게 스페셜티 메모리 쪽으로 딱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잘 한 것 같아요. 이게 메모리랑 파운드리가 같이 붙으면서 이 나온 메모리 파운드리라는 용어가 좀 어떤 의미인지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PC 시대 때 생각해 보면 반도체라는 건 전부 커머디티였어요. 그래서 CPU라는 거, GPU라는 게 이제 커머디티, 프로세서는 커머디티였고요. 메모리는 DRAM, 랜드 플래시 같은 이제 커머디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산 전자상가 가서 용팔이 형들한테 딱딱 하나씩 사서 조립 컴퓨터 만드는 거였잖아요. 어떤 보드에도 딱 돌아가는 건데 그게 이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되면서 프로세서가 먼저 바뀌었어요. 프로세서가 커머디티에서 스페셜티로 바뀌었는데 그게 기존의 CPU, GPU에서 AP라는 SoC로 바뀌었죠. AP라는 SoC는 시스템 온 칩은 업체가 설계를 해서 팹리스 업체가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에 맡기는 구조죠. 대표적으로 뭐 그 애플 같은 업체, 그리고 이제 구글도 그렇고 퀄컴, 미디어텍 이런 회사들이 설계를 해서 TSMC에 주면 TSMC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고 ASSP에서 A식으로 바뀐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AI 혁명이 시작되니까 메모리가 기존의 ASSP에서 A식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은 사실 A식이라고 할 만큼의 커스텀은 아니지만 아하. 점점 더 그 커스터마이징의 요구 수준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모든 메모리가 A식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하이엔드 쪽의 메모리는 제가 보기에는 적으면 50% 전체 시장에서 많게는 70% 정도는 결국 A식으로 메모리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이징 메모리라는 게 이제 주문형 반도체라는 이야기고 맞습니다. 말씀 이제 하신 대로 원래는 반도체라는 거는 그냥 갖다 써 니네들이 내가 만들 테니까 내가 잘 만들어 줄게. 삼성 몰라 너 초격차례잖아. 제일 작은 거야. 뭐 세계 최초야. 갖다 써. 이렇게 했던 데서 네, 그렇죠. 그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줘라는 그런 시장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고 그 시장을 리드하는 건 이제 역시 하이닉스가 계속 하고 있는 건가 네네, 보네요. 맞습니다. 그죠? M7이 전부 다 와서 네. 줄을 설 정도라는 얘기는 그렇죠.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이닉스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는 적어도. 이미 프라이싱 돼 있죠. 그쵸. 네, 이미 프라이싱 돼 있고 이제 이거를 이제 삼성이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제는 도전자 입장에서 도전자 입장에서. 네, 우리도 한다. 지금 메모리 파운드리를 하겠다. 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조직 개편과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거고 좀 더 이제 삼성 유리한 거는 턴키가 가능하잖아요. 제가 인피니티 스톤 3개가 있으면 결국 턴키 비즈니스가 가능해요. 심지어 TSMC보다 더 높은 수준의 턴키가 가능한데 이제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다 애매한 거죠. 지금은.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래 옷을 만들 때도 기성품 만드는 거랑 좀 맞춤옷 만드는 거랑 마음 자세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야, 기성품 만드는 내가 만들 테니까 갖다 써라고. 여기는 손님 와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목이 어떻게 재볼까요? 어떻게 서비스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라서 그렇죠. 구조가 정말 다르긴 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요거 하나만 되면 우리 고객님 요거랑 이거랑 껴서 싸게 해드릴게요. 이게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싸게 안 해도 돼요. 싸게도 안 해도 네, 되고. 그러니까 디자인을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뭐 원단이나 이런 쪽에 맞춤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치. 삼성은 완제품까지 다 그냥 맞춤화해서 청담동의 고급 패션 그런 샵처럼 느낌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과연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일단은 삼성전자가 스스로도 겸손해졌다라는 표현을 네. 쓰셨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칼을 갈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요. 어쨌든 네. 뭐 M7이 와서 이제 줄을 섰다니까 이제 축하드리고요. 더 이제 계속 잘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런 존재 그리고 새로운 것을 뭔가 시도하고 뭔가 이뤄내는 그런 거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사실 대만이 2003년 이후로 우리나라한테 1인당 GDP가 역전된 이후로 계속 못 따라잡다가 2022년인가 그때 TSMC 때문에 뒤집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시 뒤집었는데 또 이제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결국 이게 기술력의 진짜 싸움이고. 맞아요. 결국 국력하고 직결되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기술의 뭔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으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도 달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는 동안에 AP,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그 주문형으로 반도체로 바뀌면서 너무나도 큰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처럼 AI 시대로 변화될 때 우리나라에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업도 진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수님께서 우리 이제 반도체 시황을 보시고 할 때 이번 사이클의 특징을 Q하고 P를 볼 때 이제 P가 중요한 구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체적으로 3분기 때 동향 같은 것도 좀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승 사이클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상승 사이클이라 그러면 물량과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네.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철저하게 감산을 통해서 Q는 별로 늘지 않고 P, 가격이 계속 올라오는 흐름이죠. 작년 4분기부터 이게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었잖아요. D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거의 분기별로 20%씩 계속 가격이 올랐거든요. ASP가. 그러면서 계속 업사이클이 온 거고, 그래서 올 상반기도 1분기, 2분기 둘 다 20% 정도씩 올라왔어요. ASP가. 하반기부터 좀 꺾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의 상승률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면 미국 대선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재고를 막 땡깁니다. 작년 재고 수준의 거의 2배를 사들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가격이 막
5%포인트 추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도 보면 삼성이 ASP가 거의 20% 가까이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당초 생각한 것보다 3분기 숫자가 더 좋을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삼성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똑같은데 커머디티 쪽은 삼성이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영업이익률 개선 폭이 더 클 건데 그럼 이게 이제 당장 숫자가 좋게 나오니까 이게 마냥 좋은 거냐. 요런 게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스마트폰 모바일 디램 막 땡겨놨다가 갑자기 안 사드리니까 그때부터 막 이게 완전히 악성 재고가 돼가지고 몇 년 동안 털어내는데 고생했죠. 그러니까 이걸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섣불리 이렇게 좋다고 해서 공급을 섭불리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에서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하면 재투자를 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제가 확인해 보면은 롱비치, 로스앤젤레스, 항구 여기에 지금 벌써부터 배가 지금 쌓이고 있대요. 왜 그런 거 봤더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많은 소비자들이 중국 거 빨리 먼저 사놔야 되겠다. 연말에 살 거 지금 먼저 사놓자. 그렇죠. 왜냐면 관세 더 높아지면 안 되니까 벌써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땡겨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조삼모사긴 해요. 그렇죠. 근데 한 번은 가격이 반영되긴 할 거다. 왜냐하면 어쨌든 숫자가 보이는 숫자가 맞아요. 이제 중요해지니까 3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도 주가에 한 번 정도는 반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가수요가 되지면 당장은 좋은데 이게 항상 나중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네. 이건 단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뭐 트럼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이 이슈들이 섞여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현상들은 벌써부터 사람들이 눈치 빠르게 주문해가지고 막 배가 정박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중국 클라우드 업체들도 지금 반도체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월간 하신 시간에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이제 TSMC를 포함한 이 엔비디아 하이닉스의 변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야기를까지 해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특별히 달라진 뷰는 없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테크가 좀 국내 테크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혼돈의 시장인 건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투자하는 게 좀 더 저는 낫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내년 시장을 바라보고 지금 이제 국내 테크 쪽을 뭐 모아가는 전략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포트에서 비중을 조절한다 그러면 당분간 한두 달, 그러니까 미 대선 전까지는 미국 쪽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좀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약간 이제 10월쯤이나 10월 뭐 중순 이후쯤에는 이제 국내 테크를 다시 좀 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제가 그쯤에서 또 나올 거니까. 월간 아시도 나올 있으면. 거니까. 그때는 이제 또 국내 테크를 지금은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있는 AI 포함해가지고 IT 관련 이야기들을 잘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